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 적는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상으로는요 5월 14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외교안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긴급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오래간만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내용은 결국 서로 잘해보자는 것인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금년 안에 꼭 오겠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나선 것이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일종의 협력 사안이기도 하지만 갈등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 전반기에 온다. 3월 중에 온다. 이랬는데 조선일보 같은 데서 못 온다. 시기가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시진핑 방한 주석이 늦어지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더군다나 4.15 총선 그들에게는 아주 대잔치로 끝났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15 총선의 승리에 빨간불이 켜지니까 그리고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진핑이라도 3월 중에 총선 전에 와서 이 판을 그들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카드를 쓰려고 했었는데 몇 언론에서 시진핑 방한 물 건너갔다. 전반기에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를 강력히 반박했던 청와대입니다. 그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금년 방한 언제 방한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금년에는 올 것이냐 이런 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오늘 밤 통화를 통해서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서 굳은 의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반기든 3월이든 4월이든 다 지나갔고 금년 중 방한한다. 이 얘기는 우선 제일 전제 조건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6월, 7월인데 전반기면 6월 그건 불가능하고 8월, 9월 넘어가면 또 유엔 총회가 있고 굉장히 바빠집니다. 에이펙 회담도 있고 또 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있고 등등 또 아세안 플러스 3 회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중 방한도 매우 유동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금년 중 방한이 이루어질 확률은 50% 내외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방한 의지 표현에 있어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회담이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다른 여타 정상들이 전화 통화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축하한다. 이거는 약방에 강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양국이 국제방역협력의 모범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한참 뛰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정상통화한 이후에 한중 양국 간의 코로나 공동 대응 방역 협력 아주 잘 되고 있고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 양회지 않습니까?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대표 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를 양회라고 하는데 양회가 다음 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 오늘 통화에서 양국 간의 외교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당연히 동맹 관계보다 한 단계 낮아요. 이러한 관계를 내실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고 각자 국내적으로 처해 있는 정치 환경의 유동성
이런 것도 오늘 통화를 재촉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특별히 짚을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들 또 중국 기업인들 양국 방문이 상당히 통제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당국 간에 신속 통로 제도 즉 익스프레스웨이를 만들었어요. 익스프레스 이 방법을 만들어서 신속 통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신속 통로 제도를 통해서 양국의 상당히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한국 기업인 200여 명이 이미 중국에 입국을 해서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하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 당국자는 밝혔어요. 그래서 지난 신속 통로 제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근에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서로 이런 소통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0일 날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83일 만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그래서 34분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3월 13일 날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문을 보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감 및 협력의지 또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날 답전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날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영상으로 정상 간에 소통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전화 말고서도 많은 정상들과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고 그 중에 중요한 분이 또 누구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런 전화 긴급 통화의 전략적 의미를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코로나 전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역 보건 협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연결돼 있다. 양국이 모두 이런 것은 뭐 어느 누구도 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 과연 이 글로벌 차원의 이 파워 게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1인자적 지위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2인자적 지위에서 G1인 미국을 좀 더 세게 추격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전략적 목표 중에 가장 크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제의 격차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하는 의지를 시진핑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가 국내적으로 상당히 코로나 전국 리더십을 상실하고 또 일부 사실을 은폐해가지고 국내외적 입지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미중 패권 경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국면에 서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그 팬데믹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야말로 선방했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러한 노하우를 시진핑도 어느 누구 지도자보다도 재빠르게 말하자면 배워서 중국 내부에 심고 싶어 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를 짚을 수가 있고 또 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이런 것을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방역 이런 문제에서 또 중국이 리더십을 확보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바로 미국은 미국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력하게 대아시아 정책의 주춧돌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크로드 시진핑판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바로 1대1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정책에 한국을 최대한도로 끌어들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보다는 1대1로 정책에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강력한 참여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정책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세 번째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북한의 이 방역 협력을 제안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 협력 청사진을 이미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나름대로 한국을 끌어서 북한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표출함과 동시에 이러한 대북 구체적인 경협사업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미 동맹관계, 한미 이간을 최대한도로 넓혀가지고 동맹에서 한국을 이탈시켜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내실화를 교환과 동시에 이 시진핑가 중심이 돼서 남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신삼각 안보협력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 보겠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P1B를 동원해 가지고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상 팽창 정책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바로 한국 측이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활동과 관련된 즉 군사 기지화 정책에 한국이 미국 편을 들지 않도록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데 여러 데 편입되지 않도록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이러한 계산도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진핑의 계산하에 이렇게 자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적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동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 하에서 지금 시진핑은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진핑이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진핑은 후계자 그룹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뛰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 시진핑이가 본래 한 2번 정도 하고 물러날 줄 알았는데 3번, 4번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10년 정도 더 시진핑의 주석 체제가 중국을 지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본래 시진핑은 이제 5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생이 류링허우가 60년대생 이 후계 체제로 들어설 그런 연령대였는데 이것이 10년씩 늦어다 보니까 이제 60년대 출생자가 건너뛰고 70년대 출생자로 후계 체제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60년대생들 후계 그룹이 시들고 70년대생을 뜻하는 치링허우의 정치인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고, 차관급에 오른 50세 이하의 관료 31명 정도가 경쟁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유력한 사람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데 72년생이 나오래요. 후아이펑. 이 사람이 대권을 노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 이 사람 말고서도 2명 있는데 60년대생인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 또 63년생인 후춘화 부총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경쟁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60년대생이지 않습니까? 이 2명이 지금 이제 70년대 생들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요지의 기사가 바로 홍콩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아주주간 최신호에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70년대 출생한 50세 이하 정치인들 과연 누구가 있을까요? 지금 총 31명 정도가 미래의 지도자로 후계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70년생과 71년생은 각각 13명과 10명, 72년생이 6명, 73년생이 1명이고요.
최연소 70년대 생으로는 티베트 자치구 부주석에 오른 런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칭화대 출신의 박사인데 이 31명 정도나 되는 이 부부장급 인사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첫 번째가 이 고급 엔지니어나 고급 경제 전문가 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고 이 절반가량 31명 중 절반가량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학력 젊은 관료들의 대거 출연이 바로 이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서 이제 당정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 그래서 현장 능력이 굉장히 특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현장 능력을 갖춘 지방의 당정기관에서 일한 인물, 천진시 부시장인 넨마오진과 장수성 부성장인 페이가오윈 이런 사람들이 꼽히고 있고, 두 번째 부류는 금융이나 국유 기업 출신인데 푸젠성 부성장인 권잉링, 충칭시 부시장 리보, 베이징시 부지장 양진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율과 감찰 부분을 배경으로 한 인물들인데, 왜냐하면 시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많이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장 대회는 끼지 못했지만은 비상한 관심을 받는 70년대생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72년생 저장성 리수이 시 당석인 국장급 인물 후 하이펑인데, 이 사람이 바로 후진따오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권 잠룡들, 중화권 언론에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지금 현재 또 미국에서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미 FBI가 이 하버드대 교수 한 명을 중국 스파이로 전격적으로 체포했다.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1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 주립대의 전기공학과 교수,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이 또 중국 스파이로 전격적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칸스대 전기공학과 교수이고 이름은 사이먼 엥, 63세입니다. 지난 8일 날 FBI에 구속됐어요. 왜 그러냐?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외국 아주 그 중요한 첨단 과학자들을 중국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놓고 엄청난 중국 자금을 줘서 봉급도 주고 연구 지원금도 주고 주택수당도 주고 복리후생비도 줘서 전부 사실상 이 간첩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내로 빼돌리는 거. 우리 국내에서도 중국인이 한국 기술을 제일 많이 빼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공작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아칸수대 사이먼 엥 교수도 마찬가지다. 즉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천인계획에 의해서, 즉 해외 인재 초청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데 2013년도부터 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것을 미 연방정부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와의 이런 긴밀한 관계, 그리고 2012년도부터 18년까지 중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미국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국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미 정부 기금을 받은 학자들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연구비를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신고하면 본인이 첩자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엥 교수도 걸려들었는데, 이 걸려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 사람이 외장 하드를 잃어버렸어요. 이 외장 하드가 잃어버렸는데 대학 도서관에서, 이 아칸수대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돼 가지고 이것이 단서가 돼서 수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장 하드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메일, 대학 교직원들이 파일을 검수했는데 그 파일에 들어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엥 교수의 고민거리가 노출이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가 매우 힘들다. 지금 당신은 미국이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프로그램의 일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이것이 유출되면 나의 교수직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메일에 써 있었어요. 이것이 외장하드에 담겨져 있는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정적 단서가 돼가지고 미 FBI로부터 체포돼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천인교육을 통해서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6천 명 이상을 자국으로 유치했는데 이 천인교육에 포섭된 대한민국의 인사는 없는지 이것도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돼서 철저히 캐내야 되는데 참 어느 정도 이러한 이 간첩 중국 간첩 스파이 첨단 기술 유출 혐의자가 우리 국내에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발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최근에 하버드대, 예일대에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아칸스대 또 걸려들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 주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